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1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보건복지 정책들은 무엇인지, 또 이 정책들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2달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석구석 현안 파악은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소감이 어떠세요? 취임한 지 이제 2달하고 1주 됐습니다. 예. 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요. 업무 보고 받고 또 국정과제 확정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얘기를 듣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뭐 지역 간의 어떤 건강 격차라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돌봄에 대한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하는 그런 많은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문제를 좀 더 충실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 정부의 이제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원칙이 경청, 신뢰, 실용이라는 그런 원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국정과제들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장관님,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부는 그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주로 그런 쪽의 국정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123개인데요. 그중에 11개가 보건복지부 과제여서 가장 많은 부처이긴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당면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지역 간 소득, 그 계층 간의 소득 격차, 건강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그런 많은 그런 정책적인 현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적인 국정과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취약해지는 청년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의 그런 소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예. 또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그런 촘촘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돌봄, 요양을 연계하는 그런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문제라거나 아니면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요. 네. 여러 가지 뭐 국립대 중심의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이런 그 인력 확보를 위한 것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 성장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AI, 바이오, 제약하는 그런 이런 의료, 바이오 헬스 강국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저희 국정 과제입니다. 예, 그럼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인데요. 뭔가 범위가 굉장히 넓게 들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겨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촘촘하게 복지의 안전 매트, 안전망을 갖추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좀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현재 기준이 중위소득 32%인데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전히 그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아플 때 쉴 수 있는 그런 상병수당을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 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이것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꾸준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초고령화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요. 예. 또 요즘은 1인 가구, 독거 가구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돌봐줄 그런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바뀌는 거는 기존에는 본인이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각자 신청해서 받았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잘 모르셨는데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면 시군구 지자체 중심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복합적인 요구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좀 더 사람 중심,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됐던 것들을 건강, 의료, 그리고 또 돌봄, 요양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장애인 권리 보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 정책을 지원이나 뭐 혜택 같은 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 관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요. 현재 한 3건 정도가 이미 발의가 돼서 아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의 권리, 뭐 존엄권, 건강권, 그리고 교육권, 그리고 이동권 같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은 올해 이미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27년 3월 한 2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 주거, 그리고 돌봄, 활동 지원, 건강 같은 그런 복합적인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2년 정도 준비 과정 동안에 철저하게 이런 그 자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체계,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행인 거는 작년도에 이제 출생아가 조금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72에서 0.75로 약간 상승을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일단 주거 문제,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돌봄이나 양육 같은 걸 제공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으셔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기존 사업에 더해서 국정과제로 조금 더 확대되는 것들은 일단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만 13세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네. 또 난임 부부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결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굉장히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셔서 심리상담센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부분들을 강화하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또 지역에서 분만이나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 체계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만이나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와 함께 또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연금은 내는데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이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연금제도 개혁도 추진하신다고요? 이미 이제 올해 그 연금에 대해서 모수 개혁을 해서 예. 어느 정도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재정이 안정화가 돼서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가 좀 더 많이 늦춰지는 그런 재정의 안정화 방안이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노후에 소득 보장하는 그런 두 가지의 그런 모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장기적인 그런 재정 안정화 방안은 부족하다는 거와 뭐 청년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추가되는 것들이 출산이나 군 복무하고 관련돼서 연금에 대한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을 좀 강화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확대하고요. 또 청년들이 최초로 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급해서 연금에 대한 그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연금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좀 더 그 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려서 노후 소득의 보장률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가 좀 운영이 돼서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인 경우에는 20% 감액하고 또 소득이 있으신 분은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좀 더 노후 소득 보장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국회에서 연금 특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층적인 소득 보장 제도라거나 아니면 제도 간의 정합성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 연금 특위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복지부는 그 부분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공공의료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의료의 문제들이 많이 누적이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그게 좀 더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국정 과제로는 특히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 또 필수 의료를 좀 더 확충하는 것들, 그리고 공공 의료도 강화하는 그런 저희가 지필공이라고 약자로 쓰고 있는데 예.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게 최대의 국정 과제입니다. 네. 아마 지역 의료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중증이나 아니면 응급 진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지방의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 지역의 그 의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 안에서 이런 중증이나 응급 의료가 해결될 수 있게끔 지역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예. 필수 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그 우려나 아니면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이나 형사 소송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 사고 안전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들, 그리고 저평가된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상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제라거나 아니면 공공의료 사관학교 같은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필수 의료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 내지는 기금 마련하는 것을 이제 법에 담는 것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지역 필수 의료 관련된 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재정을 확보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건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요. 건강보험 재정을 조금 더 탄탄하게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또 의료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지역에는 환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료의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예. 지역 의료의 위기도 같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미래에 지속 가능한 그런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추진하게 되는 방향은 국민 중심의 의료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더해서 좀 더 의료 전달 체계 부분 또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의료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들 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국민 참여의 의료 혁신, 그러니까 의료 혁신위원회와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패널이라는 그런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의료 혁신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5일 그리고 16일에는 에이펙 보건경제 고위급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거 의장국이라서 네.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주요 성과는 네. 어떤 것이었습니까? 20년 만에 에이펙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의장국으로서 보건경제 고위급 회의의 의장으로서 이제 회의를 이끌게 됐는데요. 주요한 그 논의 내용은 의료 AI,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고령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정신 건강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국가에서의 논의 토의가 있었고요. 이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장관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AI가 우리 사회에서도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해서 미래의 보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 소개와 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됐고요. 하지만 윤리나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건강한 고령화는 노인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건강한 그런 고령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었고요. 모든 나라가 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런 고령층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건가. 보건, 주거, 교육,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접근성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정신 건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살률도 높고 또 고립 은둔 청년도 많고 예. 위기 청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예방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청년층들은 디지털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을 좀 줄이는, 차별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공동 성명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돌봄, 그리고 의료, 건강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5년의 계획과 재정 계획을 이제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거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노력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은경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관님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